자, 236쪽의 조합원 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조합원에서 역시 개발조합과 비교를 해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찬성반대 상관없어요. 결격사유 없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지. 토지 등 소유자. 찬성반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항상 예외를 했잖아. 주로 재건축이 예외니까. 재건축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 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잖아. 이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발조합과 비슷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위반하면 당연히 조합이 된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면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한 자는 안 되는 이런 특수합니다. 이때도 이제 또 특수한 그 뭐 대표자 한 명 보는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랑 관련해서 일단 이 정도는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자, 이곳에 토지 등 소유자가 뭐 여러 쭉 있는데, 예를 들어 C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한 사람이에요. 재개발이면 모든 자가 다 조합원이 돼요. 동의했든 안 했든 토지 등 소유자 다 조합원이 된다고. 그럼 조합원의 물건이니까 조합이 조합원의 물건이니까 그냥 처리할 수 있어서 바로 사업하면 돼. 일정 요건 가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재건축이라면 동의한 사람만 되다 보니까 여자는 조합원이 안 되잖아.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다 그러면 아예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까 조합원이 안 되죠? 네. 이런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을 조합이 어떻게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물건을 조합이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물건을 취득하려고 이제 가서 팔라고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아이고 얘 적당한 가격에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비싸게. 이 사람이 계속 안 팔게 되면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융비용 계속 손해가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알바끼예요. 막 10배, 20배 달라 이렇게 알바끼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알바끼가 거의 안 나오는 게 대책이 마련돼서 그렇죠.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도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무엇을? 매도. 파는 게 매도잖아.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를 당신 물건을 나에게 매도하라. 팔아라. 내가 사겠다는 거야. 당신 물건을 나에게 팔아라.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매도 청구는 어디서만? 재건축에서만. 정비소는 재건축에서만 인정 안 하고 재개발에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이 버티니까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어야 계속 실질적으로 버티고 있으면은 이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정비부가 나오는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는 뒤에서 나오지만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봅시다. 다시 조합원 얘기도 여기가 많잖아.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거부터 정확히 아시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것도 여기만 특이한 얘기.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얘기. 기억번에 토지나 거출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 보는 건 당연하고 니은번 여러 명의 토지 소유가 1세대에 속한 때 여러분 이것도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1세대에 속하고 있다라면 한 세대에 속하고 있다라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를 얘를 뽑았다.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서 물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만 특이한 얘기예요. 특히 이제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에 따라 줄 때 건물 중에 특히 주택 줄 때 많은 기준을 쓰는데 한 세대니까 하나 주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특이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 B씨가 만약에 조합원에서 물건 받고 싶다라면은 한 세대에 속하고 있으니까 못 받는다라면 세대를 분리해서 나가면 된다 그랬죠? 세대를 분리하면 주민등록만 옮기면 새로운 세대가 편제가 되니까
세대를 분리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잘 분리해야 된다 그랬죠? 시기를 잘 타야 돼.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분리를 해야 돼. 이미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고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조합원 수가 막 늘어난다면 사업 못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항상 조합원에게 물건 주는 거 챙겨주고 나머지를 일반 부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 수가 자꾸 늘어나면은 나중에 한계치 이상 늘어났다 사업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합의 인원수는 그전엔 조합원이 없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원의 수는 고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전에 분리가 되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조합원이 되는 거. 근데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으면 다 인정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외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설립인가 후에는 분리해봤자 분리는 돼요. 항상 주민등록원들이 분리는 했지만 분리해도 한 세대로 봐서 그냥 한 명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그런데 설립인가 전에 분리했더라도 분리를 인정 못 받고 대표자 한 명만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를 하면 원래 분리를 인정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분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설립인가 전에 상관없이 사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 또 기니까 그냥 이렇게 직계비속인데 미성년인 직계비속 19세 미만 미성년이라도 결혼하는 순간에 성년으로 오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속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대를 분리해도 이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나가도 대표자 한 명으로만 봐줘.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아무리 설립인가 이유로 하더라도 또 분리를 인정해줘야지. 이 반대가 뭐예요? 이혼. 응? 근데 이걸 즐겁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 딴 생각이 있는 건가? 이걸 보면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혼.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했다라고 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한 세대를 보고 대표자 한 명만 말이 안 되죠? 네.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 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조합원을 인정 못 받으면 이혼하고 나서는 뭐 받아도 물건 못 받으니까 조합원에서 못 받으니까 노숙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예외를 인정해야죠. 이런 경우도 성년이 되면 돼. 성년이 돼서 법정 분가할 때 얘기해. 성년이 되면 법정 분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때라도 가능해요. 이때는 이건 어느 때라도 안 되는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설립인가 전으로 나눠지고 끝. 번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자 지금 조합설립 인가 후에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그냥 한 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니까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라면은 분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고 디귿번도 똑같은 건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설립인가 후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역시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B가 취득을 하고 C가 취득해서 각각 단독 소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전인 몰라도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다면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걸 다 인정하면 3명으로 늘어나죠? 네. 안 돼.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설립인가 후라면. 이걸 전제로 해서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사업 매도 청구 있잖아요. 재건축사업 매도 청구. 요거는 그 동의 안 받은 사람에게 뭐 동의 회답 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절차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지금 볼 건 아닌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법의 매도청은 어느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누구에게? 조합원이 안 될 자 물건에서 매도청구로 인정한다. 그 정도만 그냥 생각만 해두시고. 자, 이제 양가 5번에 조합원 지위가 또 이전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조합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조합원 지위가 자, 설립인가 후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물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새로운 물건 소유자에게로 조합원 지위는 이전된다고 봐야 돼요?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물건 소유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설립인가 이후에 전 소유자에게서 새로 취득한 사람에게로 조합원 지위 이전이 되느냐고요? 안 돼? 돼야지 정상이지. 이건 지금 사람 수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 있었는데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 없냐 그 얘기예요. 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되지. 새로 그러려고 자꾸 그 조합원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물건을 윗돈 주더라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조합원 지위 이전은 돼요. 되는 게 원칙이야. 나중에 주택법에서만 안 되는 것은 주택 공급세 교량금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안 되지. 보통은 돼요. 되는데 안 되는 예외가 여기선 존재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를 특별히 막아야 되는 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서 자꾸 조합원지 이전이 된다라면 진짜 투기할 사람들이 자꾸 돈 내서 자꾸 사고 자꾸 그 사람들이 조합원지 물고 받는다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는데. 1번 이전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해서 조합원과 이전이 됐다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이전됐다고 새로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겠다. 이전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전돼.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허리가 시원찮은지 이상하네. 강의하면서부터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자꾸. 어제 자는데 와이프가 어디 걷어찼나? 아니 자고는 오늘 와서 강의하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원인이 뭘까요? 뭔가 그지? 다른 게 있었어. 운동? 운동 못 했는데 어제? 네. 어제 또 자료 마무리할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좀 자료 정리가 거의 다 중요한 자료 정리가 끝나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예외 보세요. 안 되는 예외. 2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말이 꼭 나와야만 돼요. 이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취득한 자는, 그 양수한 자는 양수 개념이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 수만 일체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 이유는 제외. 이렇게 취득한 자는 새로 취득한 자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새로 취득한 자가,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되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시기가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어디를 더 투기를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재건축. 얼른 바꾸시네. 재건축이 항상 제일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 투기나 가지고. 그래서 재건축을 더 많이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그 어느 때부터 취득하자 조합원이 안 되는 시기에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낸다면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낸 적이 없지만. 자, 보세요. 재건축이다 그러면 아까 언제부터 취득한 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취득한 자. 그러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설립인가 더 받기 전엔 아예 없는 거죠. 조합은 없고, 그죠? 조합 설립인가 받자마자 취득한 자는 안 된다는 거야. 엄청난 통제지. 그런데 재개발이면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취득한 자 돼요. 언제부터? 관리 처분기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관리 처분 인가 받기 전까지 취득한 자는 재개발에서는 아무리 투기과열지구라도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재건축을 더 강력히 통제하는 거야. 재건축은 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다. 그전엔 재개발은 손도 안 댔어요. 이것도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재건축이 더 센 거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때도 글쎄 증여받는 것도 다 한데 투기가 증여를 취득은 안 돼. 참 받고 싶으면 상속이혼. 상속을 받든지.
이혼. 이것도 그냥 이혼 장려가 아니고 이혼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투기관직이라도 막 이혼을 해서 이거 취득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조합원으로 봐서 물건 줘야지. 그래야지 주택받고 살지. 이혼한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혼은 다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이혼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물건 받고 싶어서 가장이혼 한다면 전 차라리 이런 효과 없어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그치? 돈 벌려고 이혼한다면. 자, 됐어요. 넘기시고. 7번. 조합의 2만. 조합의 2만. 비슷해. 조합장 이름과 이사감사 두고 역할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단지 수제한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임원의 직무 이것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만 있는 얘기 중에 제가 일부만 살짝 보여드리면 반가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원으로 본다. 원래는 겸직금지에 걸려야 정상인데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보통 되죠. 다른 일을 하려고 나가 있지 않는 이상 의장이 된단 말이에요. 대원의 의장이 된다면 거기선 대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고 대원 자격이 있어야 같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죠. 이때는 대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넘겨보세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결격사회에서도 다 비슷한데 반가로 3번에 2번 보시면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할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서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퇴임 후의 관할행위는 당연히 무효지만 퇴임 전의 관할행위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퇴임 전이라면 만약에 이거 결격에 해당돼서 다 지금 발견됐다 해서 과거에 문제 있다 해서 만약에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거기에 터잡은 모든 행위가 다 줄줄이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안정성 때문에 퇴임 전에 이미 관할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이 총회만 해도 왜 그렇게 얘기가 많아. 총회가 많잖아. 직접 출석 정수 이런 거 의결 정수 따로 참 많습니다. 나중에 반가리 2번 대의원회 중에서 1번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 두어야 한다. 이건 차이점이죠. 개발조합이라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여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 차이점. 두어야 한다. 이때도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이야 조합장이 아닌. 걔네도 그걸 조합장을 포함하여 그럼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니까 여기서는 이사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니까 이사감사만 얘기합니다. 대원이 될 수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다고요. 아까 대원의 의장이 되면 대원으로 본다 그랬죠? 네. 보통 이사감사가 대원이 안 돼요. 그거 좀 구별하시라고요. 그 정도. 나머지 추가할 내용은 오르골달에. 자, 그럼 이것도 끝났고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갑시다.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가면 여기서 간단하게 보세요.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하고 시장운수에 인가받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 정도를 살짝 넣을 겁니다. 자, 245쪽 보시면 1번에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아래줄을 시장운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운수 인가죠. 그 다음에 A 됐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일 중에서 쭉 넘기세요. 이거 뭐 쓸데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일단 250쪽에 살짝 보고 또 막 넘길 거예요. 이제 250쪽에 시공자 선정 2번 시공자 선정.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공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만 지금 잡아드리죠. 시공자는 공사를 직접 맡아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는데 시행자 중에서 우리 민간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과거에 부정이 참 많았어.
요거 통제하기 하나만 제도예요. 지금 공공이 할 때도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 특히 민간이 할 때.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둘 다 통제하는 건 아니고 먼저 선정 시기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 토지동소유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이랑 토지동소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민간인 중에서 이 민간인 중에서는 조합과 토지동소유자 중에서는 누구를 더 믿겠어요? 누구를 더 믿을 것 같아요? 둘 다 못 믿어요 하지 말고 둘 중에서 따지면 조합 단체잖아 단체. 아 오늘 아주 답변을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의 모범학생인 것 같아요. 좀 더 믿어요. 선정 시기를 보시면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래요. 설립인가 받기 전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그냥 설립인가 받을 때 조합의 형체가 갖춰진다고. 아까 우리 창립총회를 통해서 형체 갖춘 다음에 인가 받으라 그랬죠? 네. 형체를 갖추자마자 선정하는 얘기니까 시기는 전혀 손대지 않는 거예요. 통제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공소유자가 한다면 시기를 통제해요. 이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려면 시행자로 지정고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선정하는 게 아니야. 혹시 민간이다 요즘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시행자 되고 나서도 요것도 통과 못할까봐 사업시행권도 못 딸까봐 적어도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아 이거 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시공자를 꼭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해야만 되는 경우는 토지동소유자예요. 토지동소유자. 그만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먼저 생각해 두세요. 그러면 시기를 통제하면 방법을 통제 안 하고 시기를 통제 안 하면 방법을 통제. 조합은 아까 시기를 통제 안 했으니까 방법을 자율의 정관이 알아서 정하지 말라. 방법을 법에서 정해줘요.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이렇게 방법을 통제합니다. 또 토지조합 할 때는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그런 거예요. 방법은 통제 안 해. 이 사람들이 정하는 걸 규약이라 하거든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 시기부터 구별하시고. 자, 그럼 시공자 선정에서 방글 1번 조합이 할 때 보세요. 조합은 언제요? 설립인가 받은 후잖아. 시기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만들어지자마자 얼른 선정하라. 그 대신 방법을 통제해요. 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서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죠. 경제입찰로 한다 보시면 돼요. 수의계약은 2번 이상 경제입찰이 유찰됐을 때만 하는 것이라 제가 이런 거 항상 붙어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 뿐이지 경제입찰로 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2번 이상 유찰되지만 수의계약이잖아. 이렇게 방법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정비사업이라면 작으니까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이거는 작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방가를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면요,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잖아. 시행자 지정고시가 아니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는 것만큼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 공공이나 지정개발자 이런 민간 공공 등이 할 때는 두 번째 줄에 시행자로 사업 어디야? 세 번째 줄이네. 시행자 지정고시 후. 믿어주니까 시행자로 이 사람들이 되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고, 그 대신 공공이니까 방법은 원래 공공이 하는 일반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그 아래 예외 있지만 일반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 정도 얘기. 그 정도 얘기. 됐어요. 그 정도 얘기 보시면 또 다른 것들도 나중에 좀 더 봐도 되고, 쫙 넘기세요. 이제 쫙 넘기시면은 257쪽이 갑니다. 257쪽.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갖고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항상 좀 써놓고 하는 거 있잖아. 미리 할 거. 여기다 써놓을 때. 지금 분양통지 및 공고는 사업시행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지 말아라. 120일 내에 하라. 120일 내에 하라. 이게 통지 공고 기한이죠.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면 그때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보통은 이때로부터 120일 내에 통지 공고하게 돼 있고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 기한은 신문 공고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이게 분양 신청 기한 얘기였죠. 여기서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 4사람 있잖아. 신청 안 하는 사람 4사람. 신청 안 하는 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 맨 마지막에 안 받는 관리청구 인가고시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상 협의를 마쳐야 되고 협의 기한이야. 요때로부터 90일 내에 협의하라. 이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협의안 끝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니까 재결 신청 등을 하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만 절차만 간단하게 여기다 써놔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청구기를 만듭니다. 시행자가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환지기 내용과 비교해서 차이점, 기준과 비교해서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인가를 받는데 언제 만드느냐? 요거 다음이에요. 순서 그거 요거 다음에. 요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들 수가 없어. 신청기간 끝나서 신청한 사람이 특정됐을 때 그 사람 대상으로 만들잖아. 요거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인가 받는다. 그럼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 공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청구 인가고시의 효과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든다라면은 바로 공사랑 관련된 효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정비법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먼저 정비법이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 새로운 거 지어야 되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 기존 건축물의 원칙적 철거 시기는 관리청구 인가를 받으면 철거하게 돼 있어요. 관리청구 인가 받으면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철거는 예외 규정은 존재하죠. 이때 철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계속하게 되면 공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용수익 금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가 되느냐? 요때부터 요때까지. 관리청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권리 이전 고시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되면 소유권 취득에서 사용수익이 시작하니까 그 직전까지 최대한 금지된다. 그림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준공인가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주임법 여러 가지 그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계약 기간 보장해주는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시기도 이때로 보시면 돼. 이때부터 적용을 안 해야 당신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내보낸 다음에 공사할 수 있으니까 다 이게 공사랑 관련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 끝나면 권리 이전 고시 할 것이고 마지막에 등기할 것이고 이렇게 나가 미리 써놨는데 자. 분양통지 공고부터 보세요. 257쪽에 분양통지 및 공고. 1번 시행자는 언제부터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면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예외고 이때로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 등을 토지공사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라. 이게 분양통지 공고예요. 어떤 사항을 알려주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줍니다. 박스 1번 분양 대상물 종전에 투자나 건축의 명세 및 그 가격,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거 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주로 분양 신청을 알려주죠. 양가로 이번에 신청 기간 보시면 분양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나 60일 내로 한다. 그 아래 보세요. 3번의 분양 신청은 방금 1번처럼 신청기한에 하면 돼. 대지나 건축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종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분양 신청 동안에 하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아예 분양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방금 3번에 투기과일지역에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과일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하는데 워낙 여기저기 부동산이 많아서 투기과일지구에 여기에서 분양받고 저기서 분양받고 여기서 분양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분양받았다. 5년 동안은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분양받은 자는. 그래서 방가로 3번의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투기과일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 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자와 일반 분양분 보루지의 분양 대상자 등은 더 줄이면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일반 분양분이 됐든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 내는 분양신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5년을 좀 기억하실 만해. 투기가지고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받았다. 다른 데 물건이 있어도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물론 이때도 청하고 싶다. 예외 규정은 있어요. 상속, 결혼, 이혼. 또 나오네? 결혼도 나오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고, 참. 자, 양가로 4번에 분양해설하지 아니한 자들에 좋지. 일단 분양 안 받은 사람 4사람 박스부터 한번 보세요. 이 박스가 분양 안 받은 사람 4사람이거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안 한 자. 2번에 신청기한 종료 이전에 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한 자. 3번 아까 투기가지고에서 아까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5년 동안 신청 못하는 그 사람. 4번째가 신청은 했지만 인가된 관리 처분기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냥 제외된 자, 안 받은 사람 4사람. 위에 다시 보시면 분양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기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금 관리 처분기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예요. 분양 신청이 된 만료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거 협의기한 계산할 때 나눠서 했던 적이 있어요. 아까 안 받은 사람 중에서 1, 2번처럼 신청기한 동안에 처리한 자 포함해서 이건 신청기한 끝난 때로부터고, 나머지는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고, 지금은 다 통일해서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 받는 사람이 아까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시행자가 그자와 손실보상의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협의기한 계산할 때. 물론 협의 자체는 그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협의기한은 요때로부터 90일 내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는 시간이. 예. 그리고 반가리 이번에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역시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60일 내에 수용 재결 등을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관리처분기 보세요. 1번. 시행자는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에 수립하여. 그러니까 관리처분의 수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만들 수가 없죠. 종료된 때 만들어서 정비법이니까 시장의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걸 변경주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똑같은 절차라 그랬잖아. 이런 건 다. 그리고 박스에 쭉 나오는데 내용은 많아요. 내용은 많은데 참 한지랑 비슷하고. 일단 2번처럼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가 쭉 나오는 게 환지에서는 필지별로, 제가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 대상별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대상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고, 내용은 많지만 1번이랑 5번의 기준 시기를 여러분들은 먼저 잘 구별해 주고 다른 것들은 좀 대충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1번의 분양 설계, 환지 설계처럼 분양을 어디다 할지 그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기준 중에 하나에 나와 있지. 미리 볼까요? 261쪽 맨 끝에 두 번째 줄, 26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시설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게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예요. 분양 신청일이 만료된 날. 자, 이거는 특수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양 설계는 설계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최신 시점을 반영해야지 왜 과거 시점을 반영해.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신 시점이라면 요거 분양신청이 끝나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신청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지 분양 설계는 최신 시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뭐가 5번 얘기가 특이한 거죠. 다시 앞으로 오세요. 5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에 투자나 호출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에서 허가받은 날 예외. 요거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투자한 건축을 가격 평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격이 종전에 투자한 건축이 무엇이 있고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거 예?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별해야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둘 다 맞긴 맞는데 어느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 이해해서 와닿는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관리청이 수료할 때 분양 설계와 달리 종전에 투자한 건축을 가격 평가 시기에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때를 잡는다. 사업시 인가 신청, 사업시 인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한다. 시장수가 인가를 내주니까 관련 없는 사람이 인가를 내주니까 객관적인 때다. 사업신권 딸 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객관적인 때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만약에 이걸 설명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당사자에게 분양 통지를 할 때 어떤 걸 알려주느냐? 종전의 토지 건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려줘요. 또 정비사비가 얼마 조합원들이 분담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알려줘요. 신청기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 신청을 할지 말지를.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들어올 거고 아니면 나가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알려주려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물건에 대한 평가액이 요거 전에 평가가 돼야 되죠? 요거 전에 그래서 사업시 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나아요. 전자 후자. 어느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후자. 전자 후자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네. 3번 둘 다 안 된다. 4번 둘 다 괜찮다. 에이, 어떻게 보면 이게 후자라고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니까. 이거 이때 기준으로 이거 전에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돼야 그거 갖고 얘기를 하고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평가된 걸 여기다 넣겠지. 나중에 넣는 거지. 그래서 종전의 투자원들을 평가 시기는 아까 분양설과 달리 사업시행 요거 직전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토지는 당연히 평가가 돼요. 건물은 보통 평가는 돼. 이거 이후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때 남아있거든. 그런데 혹시 이거 전에 철거되는 예외적 철거 중에서 요거 전에 혹시 철거가 됐다면 이때 시점에서는 평가하려도 있어야 평가를 하지 평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이때만큼은 미리 철거되면은 시장업소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를 받고 나서 철거가 되니까 없어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1번과 5번의 기준 시기를 바꿔내는 거 이 정도를 제일 주의해 두시면 여기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시 우리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 예정인 지금 1번, 5번을 먼저 봤잖아요. 3번 보시면 분양 대상점을 분양 예정인 대상으로 추산해. 앞으로 줄 물건 출산액밖에 못 정하고 그래서 청산금 뭐 명세 없다는 건 환지나 똑같고요. 이건 조합원에게 주는 게 3번이라면 4번은 조합원에게 주지 않고 남겨놓는 보류지 같은 거. 다음에 보류지라 해서 뭐 보류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번에 뭐 일반 분양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이제 됐어요. 됐고 6번 보시면 정비사업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 정비사업비가 전체 얼마 될 것이고 따라서 조합원들이 얼마씩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서도 조합원의 그 분담 내용을 아까 분양 통지 전에 알려주는 분양 통지할 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이것도. 얼마 돈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7번의 분양 대상자별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명세도 들어가고요. 8번의 세입자별 손실보상하는 권리명세 평가에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입자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내용에 들어가서 참 내용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옆에 페이지 네모난 3번이죠. 관리지원 작성 기준. 요것이 환지객 기준과 비슷하겠지. 환지객 기준과 비슷한데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종전의 토지나 호출의 면적,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굳이 이것도 차이점을 따진다라면은 여기 나오는 면적, 이용상, 환경만 종전토지 건축물 평가할 때 고려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요 세 가지 외에도 위치, 지목, 토질, 수리까지 해서 7가지를 다 고려하라 돼 있어요. 여기서는 3가지만. 근데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작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개발속도는 작은 곳이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작으니까 그 위치가 그 위치라고 보시는 것이고 지목 이미 개발된 곳이라 다 이미 지목이 돼인데 뭔 지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까? 지목이 돼인데 토질의 비옥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농사짓는 땅이래야 비옥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수리 이미 개발 전 물 다 들어와 상수 다 들어와.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 없잖아. 면적 크기에 따라 이온상 환경만 고려하겠다. 이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증원지 가만지처럼. 반가로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이나 정부의 지정 후 분할 토지를 취득한 자도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작은 것은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정부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구역 지정 후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분할된 땅이라면 투기랑 관련 없다고 봐야 되고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땅이라면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땅은 주로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람이 물건 달라 신청해도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분할에 대해서 제외되겠지. 4번은 재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더라면 아니 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 뭔들 못하겠어 다 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줄 수도 있고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할 수도 있고 건축 일부가 되지 지분을 줄 수도 있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4번, 5번, 6번이 환제는 전혀 없는 관리 처분계획만 있는 규정입니다. 주택 줄 때 쓰는 규정이에요. 환제에서는 주택 줄 일이 없잖아. 주택. 여러분 주택은 원칙이 하나죠. 예외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주택은 뭐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건 투기 목적이라고 보통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많으면 안 되는데 예외가 많아서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 먼저 원칙부터. 1세대는 한 명이 1세대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하나부터 둘, 셋, 넷 다 들어가죠. 하나 이상이니까 이런 여러 채 하나든 여러 채든 가지고 있게 되면 1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1주택 공급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뒤에 많아서 문제지. 또 반대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했다라면 1주택만 공급한다잖아. 이건 만일에도 맞아. 이건 예외도 없어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만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하나를 줬을 때 공유자들이 공유 지분대로 그대로 착 가져가겠네?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거는.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줄 수 있다. 다음 방법에 따라 줄 수 있다. 예외인데 기억번 됐고 니은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5채가 지금 다 줄 수 있습니다. 셋. 여기서 이 중에서도 B, C번 먼저 보시고 A번 나중에 올 겁니다. 그리고 B, C, B번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용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좋은 예외. 이건 좋은 예외야. 예를 들어 근로자 숙소 이런 거 몇 채 가지고 몇 채를 다 줄 수 있어야 집이 없어서 이렇게 기숙사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힘들어져. 이건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소유자라면 공공의 소유자라면 공익으로 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좋아. 이거는 좋은 거야. 좋은 예외야. 근데 나쁜 예외의 예가 A번이에요. 이게 A번이 재건축에 대한 예외거든. 재건축. 여기 재건축에 대한 예외는 요거랑 D급번이랑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일수록 그래서 투기를 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주 이런 투기랑 관련 없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혜택이에요. 이건 상당히. 그래서 이게 너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A번 보시면 과밀했지만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인구 많은 과밀했지만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과제랑 비슷해요. 과열 지역은 비슷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이곳에서 사업자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원칙을 따라서 한 주택 준다는 얘기가 되죠. 이 예외는 그 아래 디귿번에 똑같이 붙어 있어요. 디귿번 보시면 과밀역적인 위치한 재건축이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 2주택 가지고 있으면 2주택, 5채면 3채 이렇게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 단 예외는 똑같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참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도권의 과밀역적 원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 과밀역적 원역일수록 아닌 곳보다는 좀 더 통제를 해야 되겠죠? 네. 과밀역지에 위치하면 최대 3주택까지, 과밀역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이때도 투기과주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자 인가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 그건 예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3주택이나 소유주택 수만큼 따지려면 투기과주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투기를 특별히 막아들 그 땅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곳 중에서 과밀역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렇게 좀 정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글쎄 참 재건축이 이렇게 인정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라니까. 여기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하나의 정비사업에서,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정비사업에서 최소 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이게 과밀역적이든 아니든, 그죠? 이게 서민들이 한 건 아니잖아.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여기 둘 다야? 여기도 왜 둘 다 됐나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겠지. 서울이 원래 다 전역이 다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아닌 것 중에는 일부밖에 없어요. 저 지방 내려가면 아예 없어. 지방 떨어져서 난리잖아. 그럼 여기는 뭐 그냥 한 채. 재건축할 때. 그냥 한 채 여기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한 채라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어야 걱정이 된다니까. 하나의 아파트 단지 주택 3개 이상. 자, 리을번 보시고, 리을번에 요거는 이제 보통에 대한 예외예요. 꼭 재건축에 국한되지 않는 보통의 정비사업. 그러니까 능력 되는 부분에서 그 자에게 2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 대상별 종전의 투자원투의 가격, 종전의 재산 또는 종전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60이야. 일반적으로 2주택 준다면 완전히 욕먹을까봐, 원칙을 너무 훼손할까봐. 그 중에 1주택은 소형, 국민주택도 아니에요. 85도 아니고 소형 60이합니다. 그러면 큰 주택에서 받은 사람이 살고, 60이하짜리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주 돈 없는 서민들에서 임대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로 60이하 하나를 반드시 끼게 돼 있고, 2주택 중에. 이때 60이하라고 공부했던 1주택만 소유권이 주어진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다른 건 큰 거는 전매 제한 안 걸려요. 60이하짜리 하나만 이 취지는 최소 3년간 팔지 말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민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이하짜리만 3년 전매 제한에 걸리고. 아이고 할 얘기 꽤 많네요. 하여튼 자 10분 쉰 다음에 마무리하고.